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90회 3강 실무 부가세 신고서부터 결산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부가세 신고서죠. 3-1번. 다음의 자료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용마물산주의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할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내용이네요. 이거 보니까 88회였죠. 89회 때는 코로나 관계로 시험이 취소가 되었고요. 대손세액공제신고서가 신고서와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시험에 출제될 것 같았는데요. 출제가 되었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91회 때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작성하는 게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받은 외상매출금 그리고 미수금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대손세액공제신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손세액공제신고시기입니다.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에 일정한 대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손세액공제는 예정신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신고 때 한다는 거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필기시험에 출제가 되죠. 대손세액공제 사유입니다. 이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지 우리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엄이나 수표죠. 1번, 2번. 엄법,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엄과 수표. 그리고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 및 미수금. 그리고 네 번째로 법원의 회생인가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른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그리고 채무자의 파산, 강제 집행, 형해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이런 채권들. 그리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6개월은 넘어야 된단 말입니다. 10년 이내, 요것은 2019까지는 이게 5년이었는데 2020년 이후부터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의 수표 또는 엄상의 채권 및 외상 매출금입니다. 단 저당권이 설정된 대손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물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금 곱하기 110 놔두기 110이죠. 10%니까 이 정도 알고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 중에서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에 입력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입력을 하지 않아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세 개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먼저 받으러부터 볼까요? 19년 7월 31일 날 거래가 있었네요. 대손금 포함, VAT 포함입니다. 770. 부도 발생일이네요. 19년 10월 31일 날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몇 월 며칠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잖아요. 6월입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터 보더라도 언뜻 보더라도 6개월은 넘죠. 요거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되고요. 외상매출금입니다. 5월 31일 날, 작년 5월 31일 날 했고요. 그리고 2020년 4월 1일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확정을 판결받았네요. 파산,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되죠. 부도 발생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됩니다. 입력해야 됩니다. 다음 미수금이네요. 미수금 2018년 재작년입니다. 880만원이고요. 2020 5월 9일 날 대손 처리했네요. 돈떼였습니다.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음. 자,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면 대손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손세액 공제되는 것은 내가 매출채권
또는 미수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돈떼였습니다. 그러면 이미 납부한 부가세는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떼일 때를 대비해서 내가 담보로 물건 같은 것을, 건물 같은 것을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떼였다 하더라도 이 건물을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대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대손세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지금 이 문제는 3점짜리 문제입니다. 3점짜리 문제는 원칙적으로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다 입력했을 때는 0점 처리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3점짜리는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4점짜리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 세 개를 다 입력해 버리겠다든지 또는 이거 한 개가 틀렸다든지 두 개가 틀렸다든지 하면 1점, 2점, 3점 등의 부분 점수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자, 1번부터 입력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죠. 자, 부가세죠. 부가세는 부가같이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 보시면 부속 명세서 있죠.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대손세 공제신고서 여기 있네요. 대손세 공제신고서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는 여기에 검색 버튼 있죠. 누르셔서 대손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손 이렇게 엔터하면 대손세 공제신고서 있죠. 찾으셔도 돼요. 자, 여기에 보시면 검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 검색 버튼을 이용하셔서 메뉴를 빠르고 쉽게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자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주 쓰죠. 실기하시려면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자, 조회 기간이네요. 대손 발생 입력합니다. 자, 이게 지금 1기 확정신고 기간이죠. 그러니까 04월부터 06월까지. 자, 대손 확정일이네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거 두 개고요. 자, 부도 발생일이 10월 31일입니다. 그러면 10월 31일을 입력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져봅니다. 자, 10월 31일 날 부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날은 아닙니다. 대손일은 언제? 부도가 발생한 날은 11월 1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당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 날부터 기산일이 됩니다. 계산이 시작되는 날을 기산일이라 그러죠. 그러면 11월 가뜩 하나, 12, 1, 2, 3, 4, 4월까지가 6개월이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11, 12, 1, 2, 3, 4 맞네요. 4월 가뜩 4월 30일까지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대손세 공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확정일은 4월 30일이니까 5월 1일이 확정되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대손 확정일은 2020 0501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날짜 틀리면 틀린 게 되겠죠. 11일 가뜩, 12일 가뜩, 1월 가뜩, 2월 가뜩, 3월 가뜩, 4월 가뜩. 예, 맞네요. 6개월. 그럼 5월 1일이 되고요. 다음 대손 금액은 777700불. 공제율은 나와 있고요. 거래처는 어디였나요? 가경이네요. 자, FE. 거래처를 입력하실 때는 FE 해주시고요. 가경. 됐고요. 자, 이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유 부도 발생이네요. 자, 여기서 직접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부도 6개월 경과 나와 있죠? 5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하나 되었고요. 아래쪽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은 파산이었습니다. 확정일이 언제입니까? 4월 1일 날 확정되었네요. 2020 4월 1일 2020 0401 금액은 550만원 5500불. 자, 입력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죠. 거래처는 비하네요. FE 비하. 그리고 이것은 파산이었죠. 예, 파산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파산 1번이네요. 1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 자, 이렇게 하면 대손세 공제신고서는 입력이 끝났는데요. 4월부터 6월까지 해주시고요. 요거 확정일 하실 때 조금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이게 부도가 난 게 11월 30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죠. 마지막 날이었는데 해당 일은 아니고요. 그 다음날 첫째 날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6개월이면 11월 1일부터 11월 가떡, 12월 가떡, 1월 가떡, 2월 가떡, 3월 가떡, 4월 가떡까지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날은 6개월 이후니까 경과니까 5월 1일이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알아주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뭐 큰 게 없네요. 보시고 그대로 선택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떤 거 여기 이 중에 또 대손세 공제신고서에 작성해야 하는 것과 작성하지 않아야 하는 것 구분만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던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그 내용만 정확하게 아신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90회 문제고요. 91회 부가세 부속서류 예상 문제입니다. 물론 이 예상이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상 문제 86회 때부터 이 예상 문제를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나름대로 적중률도 좀 있었습니다. 높은 편은 아니고요. 물론 틀린 적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쭉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첫 번째 의제 매입액 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게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있고요. 가장 높고 두 번째로는 겸용사업자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액 명세서 작성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출제되지 않을까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제발 좀 맞아줘야 될 텐데요. 이게 제가 86회인가 7회인가 한번 틀린 적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이거 하지 않을까 하다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76회, 77회 때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겸용사업자죠. 겸용사업자는 75, 78, 그리고 83에 나와 있습니다. 한 3개 정도 기출문제 부속서류를 풀어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입니다. 자, 의제 매입세 공제란 말은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 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요 말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구입한 원재료의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면세로 구입한 것을 가공해서 매출하면서 부가세를 받았습니다. 이때 구입한 원재료의 금액 중 일부분을 부가세 납부한 거로 부가세 대거금으로 바꾸어 주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은 줄어들 것이며 부가세 대거금이니까 납부해야 될 부가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업종별 공제율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은 102분의 2 중소기업입니다. 우리는 주로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 일반은 104분의 4입니다. 음식점 법인은 106분의 6 그리고 음식점 개인입니다. 일반은 108분의 8 법인은 아무래도 크고 그리고 개인은 좀 작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매입 가격에는 운임 등 부대 비용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식당입니다. 쌀을 면세로 구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어요. 그때 운반비도 들죠. 운반비 내가 부담했다 치면 그 운반비는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두 번째, 해당 과세 기간의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인 음식점 개인 사업자입니다. 본데 음식점 개인 사업자는 108분의 8이지만 이게 2억 원이면 좀 작죠? 규모가 작기 때문에 109분의 9를 해줍니다. 이것은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2020년까지인가 였었는데 이게 연장이 되었죠. 아무튼 109분의 9라는 거 여러분들 시험 칠 때는 109분의 9 이렇게 부가가치세법은 자주는 아니지만 조금씩 매년 바뀝니다. 그리고 최종 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은 106분의 6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과자점업, 도정업, 쌀 껍데기 벗기는 거 있죠. 쌀 껍질 벗기는 거,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106분의 6을 해준다는 거. 그리고 유흥주점 등 과세 용장소는 102분의 1하는 거. 요거 좀 알아주시고요. 주로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것이 나오죠.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에는 이게 출제됩니다. 그리고 입력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는데요. 입력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이 공제율을 입력해야 됩니다. 이거를 외우고 계셔야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신고서 보시고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인데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는 당연히 공제되지 아니하죠.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단 말은 면세가 아니라 과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농민으로부터 매입은 당해 사업자가 제조업자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농민한테 직접 원재료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민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도 의제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한데요. 제조업에 한해서만 됩니다. 제조업이 아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즉 음식점 사업자가 농민에게 직접 구매를 하고 계산서라든지 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않으면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됩니다. 원재료 구입이 아닌 계산서 매입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참치 통조림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직원들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밥을 사주려고 쌀을 샀습니다. 당연히 쌀이니까 면세가 되겠죠. 근데 이 쌀은 뭐 원재료가 아니잖아요. 직원들 밥 사주는 거죠. 이렇게 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뭐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 사업자로부터 매입분은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등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고 물론 현금 영수증도 가능합니다. 영수증을 수취한 거래는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당연한 거죠. 제조업자 같은 경우는 농업인한테 직접 사더라도 의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우리가 사업자에게 구입을 할 때는 국세청에 통보되는 세 가지 있죠. 계산서, 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간이 과세자는 음식업자와 제조업자에 한해서만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요까지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제 매입세 관련 회계 처리 일반 전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거 의제 매입세 공제를 신고서를 작성하면 이만큼 예를 들어서 신고서 해봤더니 200만 원을 공제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일반 전표 회계 처리되는가?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구입한 원재료의 일부 금액을 부가세 납부한 거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재료 대변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가격만큼이 뭐 부가세 낸 걸로 해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빈이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되고요. 특히 대변에 이렇게 재고자산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적여번호 8번 타 계정으로 대체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 전산세무에서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만 출제가 되고요. 이것은 나온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는데요. 혹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일반 전표에 반영하시오 이렇게 출제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무리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겸용사업자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작성입니다. 겸용사업자란 말은 과세업과 면세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면세사업에 과세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면세에 사용되면 매입세 공제받지 못하죠. 그래서 안분을 해줘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 이 경우가 겸용사업자가 됩니다.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만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분, 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입력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90회를 풀이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거 실제로 입력하는 과정은
보여드리지를 못하겠고요. 75회, 78회, 83회 입력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고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하시는 분은 강좌가 있죠. 75, 78, 83회 강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이제 하나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꼭 출제가 되죠. 부가세 신고서.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0년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7점짜리입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거 출제 안 된 적이 한 번 딱 있었던 것 같네요. 이게 매번 출제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제위원이 한번 바뀐 것 같아요. 매번 출제가 되는데 한 번 정도 출제가 안 되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 시험에 꼭 출제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작성하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매출자료,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매출자료와 매입자료, 기타 자료와 유의사항을 참고해서 일단 입력부터 하시면 됩니다. 내용대로 입력하시고, 두 번째로 가산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입력하고 이원화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게 부가세 신고서 중에서 가산세가 나오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원화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만, 지금은 이 문제가 가산세가 있던데요. 가산세가 있든 없든 관계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 내용 입력이 1번입니다. 이 내용을 쭉 맞추어서 입력만 하시더라도 7점짜리니까 최소 뭐 한 5점, 4, 5점 이상은 받습니다. 받아놓고 두 번째 가산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출제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가산세 해당되는가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원화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력하는 거 한번 봐요. 그리고 시험은 주로 2기 예정보다는 확정, 1기 확정이나 2기 확정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훨씬 출제 빈도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산세 계산할 때 확정 신고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정 신고 때는 실수가 그나마 허용이 되지만 확정은 완전히 결정이 나는 부분입니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확정 신고 기간에는 누락되는 경우가 좀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정 신고 때 누락된 것을 확정 신고 때 확정한 것이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시험도 주로 1기 확정이나 2기 확정 신고 기간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일단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닫아버리고요. 부가세 신고서죠. 그리고 저장하겠습니까? 물어보죠. 당연히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장해 줘야 되겠죠. 저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고요. 자, 다음. 자, 그리고 정확하게 다시 입력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3점짜리니까 확인은 크게 관계는 없겠지만 7점짜리 이런 거는 입력되고 나서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입력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04월부터 06월. 자,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자, 했더니 우리가 입력된 거 있었죠? 이건 한번 연습 삼아 해봤고요. 자, 실제로 해봐야 되는 것은 어떤 거?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거 입력이 끝나고 나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2기 확정이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나씩 하면 됩니다. 보고 입력할게요. 자, 매출부터 하겠습니다. 매출 나와 있으니까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에 843 뿔뿔 부가세 별도네요.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죠. 이거 매출 여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843 뿔뿔 843 뿔뿔 엔터. 예, 부가세 나왔으니까 별 문제 없죠. 하나 되었고요. 입력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이만큼이네요. 자, 그러면 자, 이게도 마찬가지죠. 과세죠. 부가세 내야 되니까 과세. 자, 1번부터 4번까지인데요. 세금 계산서 아니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아니죠. 그러면 다 4번입니다. 간주 임대료는 여기에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619045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1번 도쿄 상사 제품 직수출이네요. 영세죠. 선적일 환율에 의한 금액 4,500만원이 선적일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자, 영세니까 어디에
5번 아니면 6번입니다. 그런데 5번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때 입력하는 칸이고요. 6번이 되겠죠? 6번 칸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기타네요. 4, 5, 뿔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입력하는 거 어렵지 않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매입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요. 자, 제품 생산용으로 구입한 기계장치네요. 기계장치는 고정자산이죠. 공급가 2억 3,500에 부가세네요. 매입 자료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우리가 직접 입력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세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가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죠. 자,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매입이니까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에서 찾으시면 되는데요. 세금 계산서 수치분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일반 매입이 있고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데요. 그게는 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해당되고요. 비품이나 아니면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은 고정자산입니다.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11번 찍어주시고 금액은 235 뿔뿔 235 뿔뿔 엔터. 자, 여기는 부가세가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죠. 그래서 부가세를 우리가 입력을 직접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23500 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됐고요. 두 번째, 제조 관련 원재료 일반 매입에 나와 있죠. 일반 매입 4억 5천에 4,500입니다. 자, 그러면 10번 칸이었나요? 10번 칸 맞죠? 이것이 일반 매입입니다. 일반 매입 10번 칸 찍어주시고 금액은 450 뿔 450 뿔뿔 그리고 45 뿔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죠. 이거 입력하는 것은 칸만 잘 찾아서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원재료 매입에게는 주연 수치네요. 이거 세금 계산서를 늦게 받았나봐요. 이거 가산세 있습니다. 가산세 부분은 이 부분은 나중에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원화 일단 입력하는 것부터 다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법인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분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구입을 했네요. 공제대산 일반 매입입니다. 900에 90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신용카드는 여기 없어요. 매출은 신용카드가 3번인가에 있었지만 매입은 없습니다. 여기 없고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있네요. 그 밖에 공제 매입대액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 있죠.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데요. 지금은 일반 매입이니까 41번 칸입니다. 41번 칸이 금액이 얼마? 9뿔뿔 그리고 900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점 없습니다. 한 서너 번만 입력해 보시면 충분히 되실 겁니다. 그러면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 입력은 끝이 났고요. 이 가산세 있는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생각해 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료 이게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1350만원 있네요. 자, 미환급세액입니다. 아래쪽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게 보니까 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있죠? 이 금액이 얼마가 된다? 1350만원. 그러니까 21번 칸이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135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는 끝났고요. 종이 세금 계산서 과세 매입액 이거 있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예정신고 때 누락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예정신고 누락분 여기 있죠? 오른쪽에 나오는데요. 자, 매입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매입이네요. 자, 여기에 매출이니까 여기는 신경 쓸 필요 없죠. 파란색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파란색에서 예정 누락분이라고 있죠? 12번 칸이 있습니다. 여기를 콕 찍으면 오른쪽이 바뀌어요. 찍으면 오른쪽에 보십시오. 이게 매출 예정 누락분 이거 아니고 뭐 매입 예정신고 누락분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입력하는데 자, 구체적으로 뭐 과세 매입액이네요. 별말이 없죠. 그러면 일반 매입액이 됩니다. 자, 여기에 뭐 과세 예정 누락분 자, 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나요? 종이 세금 계산서네요. 제가 잘 못 봤네요. 자, 여기 보니까 매입이면서 예정신고 누락분이면서 세금 계산서 이 부분에 해당되겠죠. 38번 칸입니다. 찍어주시고 이 금액이 얼마? 1000만원에 100만원이네요. 10 뿔뿔에 얼마? 1 뿔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됐고요. 자, 다음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그 다음에 전자신고 공제는 생략해라 그랬네요. 생략하겠습니다. 부가세 이외에 과세표준 나머지는 생략함 예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전자신고는 생략해라 그랬는데요. 우리 전자신고하면 많은 공제 받는 거 있죠.
생략 문제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입력했다가 한번 지워볼게요. 자, 어디에 전자신고 공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꼭 요런데 아래쪽에 찍어보시면 우측 화면이 바뀌죠. 이렇게 오른쪽 화면이 바뀝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자, 여기 있죠. 전자신고 공개액을 입력해라, 받기로 한다. 지금은 생략해라 했지만 받기로 한다면 54번 칸입니다. 여기에 10불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지금은 많은 입력하면 안 되겠죠? 하면 안 됩니다. 자, 입력해라 할 때는 전자신고 공개를 받는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만원을 입력하시면 되고, 지금은 받지 말아 했으니까 신경 끄라, 0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입력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가산세에 해당되는 게 눈에 보이네요. 하나가 눈에 보이는데 이게 실수하실 확률도 조금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기까지만 입력하셨고 가산세에 대해서 내가 처리를 안 했다.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한 7점짜리니까 5점은 득점하겠습니다. 이렇게 쉬워요. 일단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것은 내용을 입력부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가산세 한번 봐요. 자, 가산세인데 매출처별 전자세금 가산세, 지연전송 가산세가 있고요.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이거 지연전송이란 말과 미전송이란 말, 왜 우리 이거 있잖아요.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다음 달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되잖아요. 전송하지 않은 그런 가산세입니다. 가산세인데 이게 지연전송이란 말이 나오고요. 미전송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지연전송이란 말은 예정 때 해야 되는 것을 확정 때 하는 것이 지연전송입니다. 미전송이란 말은 확정될 때, 확정신고 때 확정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 다음 예정신고나 나중에 하는 거, 이게 미전송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연전송은 어떤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연전송은 하기는 했는데 조금 늦게 한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숙제했잖아요. 방학숙제. 지연전송은 조금 늦게 하는 거, 그리고 미전송은 아닌 거, 이래 생각하시면 딱 맞는 표현은 아닌데 비슷하게 맞습니다. 죄도 어떤 게 무겁겠습니까? 조금 하루 이틀 늦게 방학숙제 내는 거 죄가 있긴 있지만 조금 가볍습니다. 하지만 미전송은 아예 일기 같은 거 아예 안 했습니다. 죄가 크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적어뒀죠. 이게 지연전송 가산세는 확정신고 때 적용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지연이니까 예정 때 해야 됐는데 안 하고 언제 한다? 확정 때 하는 게 지연전송 가산세가 되고요. 미전송 가산세는 1기 확정신고 또는 2기 확정신고 기간에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 예정신고나 이럴 때 하는 거 미전송, 그래서 예정신고 때 적용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험에는 주로 미전송 이거는 잘 출제가 안 돼요. 왜? 미전송 같은 경우는 확정 때는 여러 번 확인해가지고 누락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연전송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물론 시험에 이게 출제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출제 빈도수가 이게 한 80에서 90%, 이거는 한 10% 정도에서 20%, 이 정도밖에 출제 빈도수가 약하단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공식인데요. 공식 공급가 곱하기 0.3%입니다. 그리고 미전송은 공급가 곱하기 0.5%인데요. 이 공식을 달달 외우시려고 하니까 힘이 드신 거죠. 이거 공식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연전송 가산세입니다. 공급 가액만 입력하시면 돼요. 자, 가산세 부분입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가산세 있죠?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기에 찍어주시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지연전송, 미전송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금액만 입력하시면 오른쪽에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런 공식을 물론 외워주시면 너무 땡큐죠. 땡큐입니다. 그런데 이거 외운다고 나머지 내용을 모른다든지 또는 이거 외운다고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칸 찾아서 공급가액만 입력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물론 외워주시면 땡큐 너무너무 고맙고, 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칸만 찾아서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과 미전송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만 이게 카드라든지 영수증의 발급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카드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수증도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지 않습니까? 현금 영수증도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총 크게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납부세액 곱하기 10% 곱하기 감면율이고요. 물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이 납부세액이 되겠죠. 자, 이거는 감면율은 외우셔야 됩니다. 납부세액 곱하기 10% 곱하기 감면율. 2번은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 공식은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으니 공식을 감면율을 포함해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는 꼭 좀 외워주셔야지 우리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69번 항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69번에 보시면 신고 불성실 있죠. 요거 부당은 아닙니다. 부당 초과환급 이건 주로 아니고요. 부당도 아니고 주로 69번입니다. 69번 여기에 납부세액 예를 들어 볼게요. 납부세액이 100만원이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납부세액에 10% 가면 얼마? 10만원. 감면율을 50%로 보겠습니다. 50%면 50%만 납부하면 되겠죠. 5만원. 이런 식으로 입력을 직접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공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지금은 지워버릴게요. 자, 지워버리고 자, 공식을 외워야 되는 게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2개 정도 있어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죠. 물론 이 감면율은 따로 외우셔야 되고요. 나중에 나옵니다. 또 볼게요. 자, 납부불성실 가산세입니다. 납부세 곱하기 만분의 2.5 곱하기 미납일수.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공식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납부세액과 문제에 제시된 기간과 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거 자동 계산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73번 항목인데요. 자, 여기 보면 납부불성실 있죠? 여기에 한번 연습 삼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73번 찍고요. 자, 이 금액을 10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엔터. 하면 이런 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초 납부기한 몇 년, 몇 월. 자, 이게 2기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2기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당초에는 1기 예정신고 때 내야 되겠죠? 2020, 2기 예정신고 때, 2기 예정신고 기간, 신고 납부 기간이 언제입니까? 2기 예정신고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를 언제? 그 다음 달 25일이니까 10월 25일 날 신고 납부해야 됐는데, 이거 안 됐습니다. 2기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2020. 이거는 12월 31일이 되겠죠. 그러면 미납일수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는 아니면 이거 2021년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2021년 01월 25일까지 확정 기간이죠.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계산되니까 확인. 이 날짜만 정확하게 입력을 이래 해주시면 금액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렇게 되는 거 연습을 보여드렸어요. 이건 지워버리고요. 자, 이렇게. 자, 왜 제가 이거 일반 연습해봤는가 하면 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납부세액만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 날짜만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공식 이거 외운다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공급가 곱하기 0.5%입니다. 감면율이에요. 직수출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공식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공급가액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되는데요. 이 감면율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 공식 한번 볼게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이거 하나 감면율은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가 곱하기 0.5% 자동으로 여기까지 계산되고요. 공급가액만 입력하면 감면율 있죠? 감면율 이거는 외워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전자신고를 직접 이행하면 전자신고 공제액을 10,000원을 받다는 거. 자, 감면율입니다. 이 감면율 이거 외우셔야 되죠. 자, 주의. 감면율이 75%인 경우는 25%를 곱해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감면율이 여기에 75%에 해당이 되었어요. 75%. 그럼 여기다가 75%를 곱해버리면 안 됩니다. 75%를 깎아주니까 1-0.75를 하셔서 0.25만큼 납부가 돼야 되겠죠. 감면율이라는 것은 깎아주는 율이잖아요. 그래서 1- 감면율이 되어야지 납부세액이 된다는 거. 0.75를 바로 곱해버리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예정신고 때 1개월 이내는 50%,
3개월 이내는 30%, 6개월 이내는 20%. 자, 예정신고, 확정신고. 예정신고 때가 사실 죄가 조금 더 무겁죠? 무겁습니다. 확정신고 때는 1개월 이내는 90%, 3개월 이내는 75%, 6개월 이내는 50%, 1년 이내. 자, 그런데 시험에는 6개월 이내, 1년 이내 이런 건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외워주시면 고맙고요. 자, 예정신고 때는 주로 50%짜리가 많습니다. 예정신고 때 감면받는단 말은 한번 보세요. 확정신고 때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 예정신고 있잖아요. 예정신고 때 한 달 정도 지나서 이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50%의 경우가 가장 많고요. 확정신고 때는 일기 예정 때 누락한 것을 일기 확정돼 하기 때문에 주로 3개월입니다. 그래서 주로 3개월 75%짜리가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건 아닌데요.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이 감면율이 또 외우기 너무 힘들어서 어려웠다 하시는 분은 예정신고 때는 50% 감면되고요. 확정신고 때는 75%가 감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거의 맞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거 아니고요. 지금은 무엇입니까? 확정신고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3개월 이내에 해당됩니다. 75%가 되겠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문제를 잘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그렇다. 한 90%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90%는 예정신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가산세에 해당되면 50%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확정신고하고 있다. 그러면 90%는 75%가 감면되고 25%를 납부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다음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요점 정리 강좌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고 제가 봐야 되는 부분 요거는 한번 보시고 자, 여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있네요. 지연 발급 가산세가 있습니다. 늦게 발급한 거 1% 가산세가 있고 공식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입력만 하면 됩니다.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치 가산세가 있습니다. 0.5%.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 금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종입세금계산서 발급분입니다. 종입세금계산서 발급분. 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은 자 1% 가산세입니다.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인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미발급 가산세에 해당이 되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2%입니다. 2%지만 종이세금계산서라도 발급을 해줬기 때문에 1%의 가산세, 즉 고쳐야 된단 말입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이거 나머지는 자동되기 때문에 64번 항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64번. 자,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미발급 에 해당이 되고요. 64번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입력하시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2% 나오죠. 2%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자 미아이에 발급 안 했을 때는 2%입니다. 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1%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100불로 이렇게 바꾸어 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 체크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은 연습입니다. 자동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는 없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위쪽에 가서 우리 가산세 한번 대상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재료 매입액에는 지연수치 늦게 받은 거 있죠? 공급가 2천만원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지연수치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돼요. 자, 세금계산서 여기 있네요. 지연수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연수치가 얼마입니까? 20불 엔터. 그랬더니 10만원이 자동으로 계산되죠. 그리고 또 이 가산세 부분을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하려고 달라들고 입력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 과세 매입.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가산세가 1%입니다. 미발급 가산세 1%가 되지만 지금은 종이세금계산서 과세 매입이잖아요. 매입은 거래 상대방이 조그만 사업체, 개인 사업체인 경우는 아직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죠.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받았어요. 받은 거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가산세가 없는 거예요. 오해하셔서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종이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액이었더라면 64번이었죠. 미발급 가산세 1%에 해당되지만 과세 매입액에는 가산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입력이 다 끝이 났어요. 여기에 1번 부분 입력이 되었고요. 자, 이런 거 보고 입력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나온 대로 우리가 쭉쭉쭉쭉 입력한 것밖에 없고요. 가산세도 지금은 이거 지연수치 가산세 이게 공급가액만 입력하셨더라면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네요. 자, 입력이 완전히 끝이 났고요. 자, X 나가겠습니다. 예. 저장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점수가 7점짜리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혹시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중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0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엔터. 자, 불러올까요? 예. 자, 그랬더니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 한번 볼까요? 매입액 이런 거 있었죠? 가산세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찍어보고. 자, 이런 내용들이 숫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정확하게 입력되었구나. 이렇게 항상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다른 것과 다르게 한 번 더 확인했던 결정적인 원인은 점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거 한 개 3점짜리가 입력이 제대로 안 됐다. 3점만 날라가지만 이 7점짜리가 싹 다 저장이 안 됐다. 7점이 날라갑니다. 그러면 합격에 아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름으로써 부가세 신고서 부분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결산이네요. 1번입니다. 결산은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으로 나뉘어지죠. 항상 수동결산 일반전표 12월 31일에 입력하는 것부터 하시고 자동결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2020년 3월 1일 영업부 판매비와 관리비죠.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기간이 나왔네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선을 그려서 기간을 그리시는 게 맞습니다. 1200만원을 일시에 납입하고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 여기에서는 핵심적인 말이 선급 비용입니다. 회계 처리했네요. 기말 수정분계를 하시오. 단 월할 계산할 것 한 달 한 달 계산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기간을 적었습니다.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1년 동안 1200만원이니까 나누기 12를 하면은 한 달에 100만원이 되고요. 자, 이게 두 달이네요. 두 달이니까 200만원. 이것이 10달이죠. 3월 가뜩부터 12월 가뜩까지 10달 1000만원 돈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12월 31일 결산일입니다. 자, 이렇게 수익과 비용의 연과 예상 이런 부분이 나오면요. 어떤 거 준 시점 있죠. 주고받은 시점. 이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주는 시점에서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죠. 그러니까 선급 비용 보험 준 날 자산입니다. 주는 시점에서 비용이나 수익이면 우리가 제가 그림 그려 드렸던 거 있죠. 결산할 때 그렇게 풀이하시지만 이렇게 선급 비용, 선수 수익, 자산이나 부채로 한 경우는 자산이나 부채의 금액은 앞에 있는 금액을 무조건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과 200만원 있는데요. 이 앞에 있는 금액, 이 돈을 줄이는 겁니다. 1000만원을 줄이는 거예요. 답은 일단 1000만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주는 시점에서 자산이나 비용, 부채일 때는 앞에 돈을 무조건 줄인다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물론 비용이나 수익일 때는 대부분 뒤에 돈이죠. 뒤에 돈을 어떻게 하지만 앞에 돈 지금은 1000만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줄이는 겁니다. 선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자산이 줄어들려면 어느 변에 와야 될까요? 당연히 대변에 와야 되겠죠. 자산 자리가 차변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와야 줄어들고 다음 무엇 때문에 줄어듭니까? 보험료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는 보험료 1000만원.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거 없죠. 항상 채권 채무에 관련된 개념 과목은 거래처를 결산해도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수익과 비용의 연과 예상에서는 지급 시점 또는 받는 시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급 시점에 선급 비용, 자산 또는 선수수익, 부채로 처리한 경우는 앞에 돈을 무조건 줄이는 내용이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12월 31일 결산 문제는 쭉 입력하시면 됩니다. 차변
5번, 6번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3번, 4번에서 입력하시면 돼요. 보험료 821번이죠. 금액은 10불불. 대변 타본. 선급비용이죠. 선급비용. 금액은 1000만원. 자, 맞는지 확인. 12월 31일 맞고요. 차변 보험료, 대변 선급비용, 대차 차익 없네요. 예, 1번 문제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단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정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기 결산에 단기 매매 정권이 나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단기 매매 정권 평가익, 평가손실, 그거 하는 겁니다. 자, 날짜는 큰 의미가 없죠. 천주가 있고요. 전기말 주당 시가가 10만 5천원인데 단기만 11만원이네요. 그러니까 만원 올랐네요. 천주니까 100만원 올랐습니다. 평가 이익이 100만원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네요. 한번 볼게요. 장부가액 1억 500만원인 단기 매매 정권이 기말에 1억 1,500만원으로 1,000만원 평가 금액이 상승하여 결산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단기 매매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을 보면 단기 매매 정권 평가이익, 물론 손해를 보면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손실이 되겠죠. 외화 처리와 비슷합니다. 지금은 1,000만원 이익 받습니다. 돈은 1,000만원이고요. 단기 매매 정권 평가이익이었죠. 이익이니까 대변이 단기 매매 정권 평가이익. 무엇 때문에? 단기 매매 정권 때문에. 단기 매매 정권 장부가액을 1,000만원 올려줘야 되겠죠. 차변이 됩니다.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고 9번은 3번, 4번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차변 그대로 연결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기 매매정권, 단기 매매정권 금액은 얼마? 1,000만원 10불불. 다음 대변 4번 단기 매매정권 평가이익이죠. 자, 이게 비슷한 글자가 4개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905번짜리 평가이익이죠. 선택해 주시고 확인. 금액은 1,000만원. 자, 이것도 확인합니다. 자, 차변 단기 매매정권, 대변 단기 매매정권 평가이익 금액도 각각 1,000만원씩 아무 문제가 없네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기말 현재 외화 장기차익금 ABC은행이 6,500만원 미화 5,000불로 계산 장부에 기록되어 있으며 결산일 현재 환율은 1,200원이다. 결산 분개를 하시오. 자, 일단 외화 장기 차익금 장부 금액이 6,500만원입니다. 근데 환율이 하락했네요. 하락인지 상승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계산을 해보시면 5만 불 곱하기 얼마? 1,200원 하면 6천만원입니다. 내가 외화 장기 차익금 6,500만원을 갚아줘야 되는데 환율 하락으로 6천만원만 갚아주면 되었습니다. 자,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내가 6,500만원을 빌렸는데 환율이 내려서 6천만원만 갚아주면 된다 그럽니다. 기분 좋죠? 기분 좋단 말은 이익을 받단 말입니다. 얼마만큼? 500만원 이익 받죠? 이익 본 내용입니다. 자, 외화를 실제로 주고받으면서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데요. 실제로 주고받으면서 이익을 보면 외환차익, 손해를 보면 외환차손이고요. 이렇게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을 보면 외화환산이익, 손해를 보면 외화환산 손실이 되는데요. 외환차익, 외환차손은 일반 전표에만 나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요. 99.9% 외환차익, 외환차손은 결산일에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외화를 주고받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우리가 일반 전표에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평가하는 것은 기말 결산 때 평가하기 때문에 12월 31일은 외화 환산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을 씁니다. 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 장기 차익금이 아니라 외화 장기 차익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문제가 달라요. 지금은 외화 장기 차익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말이 되면 장기 차익금이 됩니다. 장기 차익금 중에는 외화 장기 차익금이 이만큼이 있다. 이렇게 쭉 나왔어요. 이럴 때는 장기 차익금 안에 외화 장기 차익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장기 차익금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외화 장기 차익금이라고 계정과목 자체가 하나만 딸랑 나와 있고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외화 장기 차익금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문제를 장기 차익금으로 해서 틀리신 분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문제가 장기 차입금이 되려면 장기 차입금 중에는 외화 장기 차입금이 있다. 이런 말이 되면 장기 차입금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는 거. 두 번째, 외화 장기 차입금에도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ABC 은행이죠. 이거 안 걸면 틀립니다. 빵점 처리, 0점 처리됩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결산도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에는 거래처를 꼭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익 받으니까 외화 환산이익 500만원. 무엇 때문에? 외화 장기 차입금이죠. 부채를 줄여줘야 되겠네요. 물론 거래처도 걸어주셔야 되고요.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차면 3번 외화. 자, 외화 장기 차입금. 금액은 ABC죠. ABC 은행. 금액은 얼마? 5불불. 대변 4번 외화. 외화 환산이익이죠. 환산이익. 자, 환산이익 910번입니다. 선택해 주시고 금액은 500만원. 예, 입력에 문제없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외화 장기 차입금 ABC은행 대변 외화 환산이익. 자, ABC은행은 찜찜하시면 찍어주시고 스페이스 누르면 엔터 지워집니다. 내비를 놔도 관계는 없습니다. 예, 별 문제 없네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 이것 좀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 자, 당해 연도 결산을 하면서 법인세 2천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확정하였다. 그러니까 올해 내어야 될 법인세는 총 얼마다? 2천만원입니다. 자,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액 50만원 및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600만원은 선납세금으로 계상되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어야 될 법인세는 2천만원. 그런데 이미 냈던 게 얼마 있습니까? 650만원. 납부해야 되는 것은 얼마가 돼요? 1350만원이죠. 이 법인세는 자동결산입니다. 자동결산을 이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자,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체크하셔서 화면 정지하시고 메모하셔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출제되니까요.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빠져나오고 자동결산은 어디에? 자, 여기 보시면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 자료 입력 있죠? 여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눌러주시고 항상 결산은 0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자, 여기부터 법인세죠. 법인 컨트롤 F 하면 빠르게 찾습니다. 법인 엔터. 자, 찾아졌죠?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법인세 등 이거 두 가지입니다. 이거 두 가지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선납세금이 있습니다. 650만원 있었죠? 추가 계상액입니다. 자, 이 금액들. 자, 이게 나와 있죠? 보고 이거는 선납세금은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 6500불 먼저 냈던 거.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얼마 더 내야 됩니까? 1350만원 13500불 엔터. 자, 이렇게 입력하셔서 이 두 개 합한 금액이 뭐 법인세 등 2천만원 이 금액과 같아야 됩니다. 이 금액 문제에 나와 있는 2천만원 이 금액과 이 두 개를 입력했을 때 금액이 반드시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650만원 문제를 몰라도 충분히 아실 수가 있고요. 왜? 이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2천만원에서 이 금액을 빼면 1350이죠. 이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물론 수동으로 분계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자동이 5번도 자동이기 때문에 5번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점표 추가할 거예요.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보니까 500번대죠. 감가상각 자산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위에는 감가상각 자산이 없다고 가정하고 월할상각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자, 이런 말이 없었더라면 1년치 감가상각비를 그대로 계상을 하면 되지만 월할상각이니까 한 달 한 달 해란 말입니다. 1년치 거를 다 입력하지 말고 사용한 만큼만 감가상각해라. 이런 의미가 되죠.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해라. 자, 취득일자가 9월 1일이네요. 그러니까 1년치 감가상각비를 구해서 9월이니까 9, 10, 11, 12 넉 달만 감가상각, 즉 12분의 4만큼만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해야 됩니다. 취득원가 3천만원, 잔존가치 0, 내용연수 5년, 정률법이네요. 정액법이 많이 나오더니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상각률도 주어졌죠. 자, 그러면 1년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정률법 감가상각비입니다.
3천만 원 곱하기 얼마? 0.451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이 3천만 원은 장부가액인데요.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여기 잔존가치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되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곱했더니 요만큼이 뭐가 된다? 1년치 감가상각비가 되고요. 정률법에 대한 1년치 감가상각비가 되는데 요렇죠. 4월 나누기 12월 해주면 되는데 이 곱해가지고 4월을 곱하고 나누기 12를 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451만 원이 됩니다.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자, 물론 이것도 수동도 가능합니다. 저는 자동할 겁니다. 왜? 편리하니까. 자, 감가상각비, 뭐에 대한 감가상각비? 기계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F, 기계장치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기타 이거 아니니까 다음 찾기. 기계장치 하나 찾았죠?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기계장치인데 여기 됐고요. 자, 일반 감가상각비 500분대 맞죠? 기계장치가 두 개 있습니다. 800분대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500분대 잘 찾으셔야 됩니다. 왜? 문제에서 제조부라 그랬죠? 제조부 500분대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인가요? 제가 적어뒀죠? 45108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자동결산까지는 입력은 끝이 났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 자, 이 부분입니다. 입력은 여기까지 끝이 났고요. 꼭 점표 추가 눌러야 됩니다. 이거 안 누르면 그냥 막 0점 처리됩니다. 6점 날라가 버립니다. 자, 점표 추가입니다. 화면 상단 좌측에 보시면 점표 추가라고 있죠.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결산 자료 입력했던 게 일반 점표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채점이 안 되죠. 0점 처리됩니다. 장부가 마감이 안 된단 말입니다. 눌러주시고. 자, 여기까지만 하면 끝인데요. 저는 찜찜하니까 일반 점표에 넘어왔는지 꼭 확인합니다. 회계는 내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일반 점표에 가십니다. 가셔서 몇 월 며칠 결산이니까 12월 31일. 자,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결자, 결대 이런 것만 되어 있다면 결산자료 입력 금액만 정확하게 입력하고 결차, 결대 이것만 되었더라면 완벽하게 되었다. 이래 믿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금액이 잘못 넘어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므로써 결산까지 마무리하고요. 제 3강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4강 때 다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아니면 사투리는 못 고치겠네요. 제가 평생을 이 경상도, 경남 쪽에만 살아왔기 때문에 고치려고 노력을 엄청 했는데도 이게 몸에 배어서 사투리를 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쳐지지 않네요. 표준어가 무엇인지를 잘 모를 정도 이렇게 되네요. 그 부분은 너무너무 여러분들에게 죄송함을 느낍니다. 아무튼 강의 내용이나 글자가 너무 작다든지 크다든지 색깔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글을 좀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강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4강 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